장원을 발표하겠소. 이번 과거시험의 장원은 장원이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총명탕을 마셨고, 현재의 수험생들은 러시아산 녹용과 국내산 인삼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하이키 한방연구소의 장원을 마십니다. 수험생부터 공시생, 진급을 준비하는 회사원까지 장원들을 위한 진짜 장원을 만들었습니다. 어이, 이번 시험 장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키 한방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 친숙한 영혼들 혹은 나를 지켜주는 영혼들을 만났다면 빛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8단계 빛의 존재. 많은 체험자들이 그들에게 매우 심오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서 빛의 존재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being of ligh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존재의 빛, 뭐 빛의 존재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빛의 존재는 보통 희미한 빛으로 처음 등장하지만 곧 급속도로 밝아지면서 마침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휘황찬란한 빛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무디에 따르면 체험자들은 한결같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며 그 빛을 인격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묘사한다고 해요. 공통적으로 빛의 존재를 언급하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레이먼드 무디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종교적 배경 혹은 교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체험자 중에서 기독교인은 그 빛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했대. 반면에 유태인 남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천사다라고 얘기했고 무신론자들은 그냥 빛이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그 서유기 주인공이었다면 뭐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티벳 사자에서에서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티벳 사자에서에서 치카이 바르도에서 밝고 투명한 빛, 그냥 클리어 라이트라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게 지난 다음에 초에니 바르도에 보면은 빛을 내뿜고 있는 분노존과 평화의 존들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아, 그걸 다 외우고 있네, 최 사장은. 나는 브리지트 바르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티벳 사자에서는 내 생각에 그거는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 어쨌든. 네, 어쨌든 빛을 본다. 빛의 경험. 사이킥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하얗고 엄청난 밝기의 빛, 하얀 빛인데 그게 인격성을 띈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밝은 빛인데 눈이 부시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눈이 안 부셨다? 어차피 눈이 없으니까 부실 리가 없죠. 그렇네요. 체험자들은 빛과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 대화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텔레파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념, 어떤 생각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닌 어떤 사념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체험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대. 그 빛이 했던 얘기를 오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 빛한테서 거짓말을 들었을 리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었던 거야. 되게 강렬하게 명료하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디가 물어봅니다. 빛한테 도대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럼 체험자들이 표현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 비언어적인 사념을 언어로 간신히 설명해줘요. 대략 이런 내용들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빛이.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일생 중에 내게 보여줄 만한 어떤 일을 해냈는가?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당신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자들이 빛이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레이먼드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질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서 동일한 얘기를 들었구나를 생각했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념이 전달됐는데 이걸 풀어 쓰다 보니까 죽을 준비가 돼 있어? 뭐 아니면 성취를 했어?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야. 어쨌든 빛이 동일한 걸 물어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넌 준비가 됐냐? 그치? 이거 약간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 뭐 그동안 살면서 너 똑바로 살았냐? 그죠? 네 삶은 가치가 있었는가? 평가하는 듯한. 그렇지. 혹은 최 사장님이 좋아하는 책에 따르면 이제 경험치를 얼마나 쌓았냐? 레벨업이 될 수 있겠냐? 그렇지. 뭐 그 수능 보는 건 똑같네. 학력고사 보는 건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그렇다고 시험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시험 같지 않지만 이거 물어는 본다. 다정하게. 근데 티벳 사자에서는 이 빛이 궁극적인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빛이 뭐였지? 내 의식이었잖아. 티벳 사자에서의 결론은 이 빛이 나 자신이라는 걸 깨우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질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한테 물어볼게요.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지금 죽으면 지금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깡쌤. 일단 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시드파바르로. 시드파바르도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해야겠다. 저번에 초록색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깡쌤은 다시 태어난다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성취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성취한 게 근데 딱히 없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성취한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2 캠페인을 다 깨긴 했거든요. 다 이루었네. 그렇죠. 왜요? 어려워 그거? 예. 아니 나 얼마 전에 일단 샀어. 3개 세트를. 요즘 싸게 팔거든. 3개 합본이 나왔는데.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캠페인만 해도 그 값어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예. 재밌어요? 그 안에 우주 창조의 신비. 다음에 깡쌤 한번 해주세요.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좀 안 바쁘면 한번 해보려고. 어쨌든 일단 샀어. 어쨌든 스타크래프트 캠페인을 깨셨군요. 성취를 이뤘네. 성취했구만. 그렇습니다. 독실이는 뭘 이루었습니까?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뤘다라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이 돼봐야 약간 그러니까 굳이 묘사하자면 컬러 같은 거로 느껴질 것 같아. 성취를 했다는 것이? 왜 그 레벨업 창이 점점 올라가면 흰색이었다가 중간 정도 차면 노란색이었다가 그 파이어 직전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약간 이런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네. 그때 내 영혼의 색깔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였는지 어떤 것들을 이뤘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취라는 게 정말로 뭐 어떤 사회적인 성공, 부의 획득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것 같고 누구라도 그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걸 동의한다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뒤에 구체적으로 2가지가 나옵니다. 체험자들이 얘기하는 요걸 성취했어야 되는구나. 2가지가 나와요. 어쨌든 체험자들은 빛의 존재가 자신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체험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빛의 존재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체험한다라고 얘기해요. 좀 긴 사례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순간 나는 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내 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밖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내 기분을 무척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빛이 다가왔을 때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어슴푸레한 빛이더니 나중엔 거대한 빛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강렬하고 눈부신 플래시라이트도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내게 열기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뭔가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휘황찬란하면서도 조금은 노르스름한 빛이 섞인 새하얀 백광이었어요. 티벳 사자에서 읽은 사람은 이 노르스름한 빛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전혀 기억 안 나지. 인간계예요, 인간계. 어쨌든 뭐 그 아닐 수도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 빛이 주변의 모든 것을 뒤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주변을, 그러니까 수술실 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 밖에 의료기구들을 둘러보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결코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처음 다가왔을 때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빛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왔죠. 그 존재는 마치 사람처럼 말을 걸어왔지만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게 말을 거는 존재는 바로 그 빛 자체였어요. 난 단지 그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빛은 그때 내게 말을 걸고 나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빛은 말하자면 나를 시험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빛이 내게 말을 걸어왔을 때 나는 아주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죠. 빛 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빛은 가치 있기에 무척 유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 빛은 분명 유머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영혼들의 여행에서도 어떤 중심적인 그 의식을 만났을 때 유머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빛이 유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체험자들이 유머 얘기를 해. 빛이 유머가 있대. 9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단계 회상. 체험자들은 빛의 존재가 인생의 파노라마 영상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무디에 따르면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파노라마 영상은 빛의 존재가 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디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막 인생이 막 스쳐간다고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상의 특징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회상이 아주 찰나 동안 진행되지만 현실감 있게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장면들만 뽑아가지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체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회상 과정에서 빛의 존재가 2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듯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 빛의 존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야. 성취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지식을 획득했느냐를 중요시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식은 뭐에 관한 지식일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일단 깡쌤과 저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는 배웠으니까 어이시고 50% 정도는 됐네요. 어이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멉니다. 네. 그래요? 저는 더 배우는 걸로. 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게 나는 사랑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영혼의 상태가 됐을 때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랑 좀 다른 형태일 테니까 뭐 인류애적인 보편의 정도는 이해하겠지 뭐 그죠? 그리고 지식 획득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대. 근데 재밌는 게 영혼들의 여행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지식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아니면 현대인의 강박인가? 배움이라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게 현대인의 강박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오히려 임사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야 지식이라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 라고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물리학적인 지식 이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모르겠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그런 지식이 되겠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지혜로서의 어떤 지식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지대너베사 지식인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영양가를 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얼씨구. 그냥 수능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구만. 어쩌면 배웠는가. 등급이 몇 등급이냐? 어쨌든 사랑과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사례도 좀 긴데 얘는 좀 재밌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여성의 사례. 빛은 나타난 즉시 내게 당신은 일생 동안 내게 보여줄 만한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라든가 뭐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순간 생생한 과거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일까? 왜냐하면 나는 순식간에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난 마치 그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다시 한번 더 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내 얘기를 좀 하면 나는 이 얘기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내 인생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읽을 때마다 니체의 영혼 얘기가 자꾸 생각나. 어떤 하나의 진실이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 같아. 회상의 방식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이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계속해볼게요. 시작부터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집 주변에 있는 실개천에서 놀던 일을 비롯해서 그 시절의 다른 일들, 그러니까 내 언니와 관계되는 일들, 이웃집 사람들에 대한 경험, 내가 가본 장소들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치원에 다니던 장면이 이어졌죠. 그 중에는 내가 진짜 좋아했던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오랫동안 엉엉 울던 장면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내게 충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과거의 영상들이 계속 이어져 내가 걸스카우트였을 때 야영을 했던 일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수많은 일들이 펼쳐졌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시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다시 겪은 뒤에 마침내 내가 처한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과거의 장면들은 매우 생생하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곳에서 펼쳐진 입체적인 모습을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장난감을 부러뜨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 그 모든 동작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 아이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과거 나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속의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꼬마 소녀가 나와는 서로 다른 존재, 밖에서 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꼬마 소녀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꼬마는 바로 내가 했던 그대로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장면이 펼쳐지는 동안 나는 빛의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게 일생 동안 무엇을 성취했느냐고 질문을 던진 곧바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난 회상이 지속되는 동안 그가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내 과거를 되살려준 이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내 옆에서 장면마다 뭔가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 속에서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내가 과거에 행한 일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만 내가 기억해내야 하는 장면들을 내 앞에 펼쳐 보여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회상의 파노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그 빛의 존재는 계속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언니에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장면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냈던 장면들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속에서 뭔가를 깨우치기를 바랬습니다. 그 빛은 배움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는 내가 공부를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배움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배움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해주었을 때 나는 사후에도 계속 배워야 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상 중에 내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이대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전체적으로 그 과거의 회상을 즐겼습니다. 그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빛의 존재를 만났고 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나한테 계속 사랑과 배움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살려보낼 테니까 다시 죽어서 빛의 존재를 만났을 때에는 이번엔 배움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체험자가 뭘 느꼈느냐? 아, 이 배움이 내가 죽고 나서도 이어지겠구나를 느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기도 합니다. 계속 배워야 되나 봐.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만약에 정말로 뇌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내 과거에 행했던 것들이 제3자의 시각에 대해서 무엇인가 체험하듯이 보게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 좀 긍정적이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럴 수 있는 요소들만이 사후 세계의 고장낸 뇌 속에서 보여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상들, 내가 그리워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무엇인가를 사유하게 하고 이게 고장난 뇌의 특성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작화증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작화증은 사실은 이제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메꾸기 위한 이제 본능적인 단계에서의 시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그 올리버 섹슨이 쓴 책을 보면 거기 이제 작화증에 걸린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지미라고 하는 그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억상실증 있잖아요. 예전의 기억은 가지고 있고 그 이후의 기억들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첫 키스만 50번째 나오는 그런 그 코르사코프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작화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현실,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주어진 상황이 있어. 나는 3년 전까지의 기억은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한 30살까지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내가 팟빵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렇지. 분명히 3년 전에, 예를 들면 3년 전에 뭐 하고 있었지? 아무튼 어디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본능적인 수준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내죠. 이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이제 작화증이 되는 거고, 그게 그 코르사코프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러한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억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만약에 30살까지의 기억만 있다면 그 사람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항상 30살까지의 기억만 가지고 있고 그 이후의 삶의 경험에서의 기억이 쌓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자아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리버 섹슨이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영혼이 과연 있을까라고 자문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뭘 구분을 못하냐면은 뇌의 현상이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것,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고장난 뇌를 보면서 그걸 영혼과 동일시하고 있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토론했었던 탄식 것 같은데? 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올리버 섹슨이 그러니까 그 과연 영혼이 있을까라고 탄식하면서 얘기할 정도의 증상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작화증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우리 뇌가 본능적인 단계에서 뭔가 간극을 메꾸려는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앞부분 되게 그럴듯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랑 합치하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예를 들면 되게 친숙한 존재가 마중 나오더라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감정선의 동요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보면서 자기의 어렸을 적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걸 자세하게 묘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건 일종의 작화증의 증상이랑 되게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과거를 정말로 자세하게 바라봤다기보다는 이후에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근데 요거 김도인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김소인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습니다. 영혼으로 불러내도록 합시다. 근데 김도인도 그런 얘기하잖아. 그 탈동일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깊은 명상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그걸 담담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장면에서도 작화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탈동일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명상의 급힌 단계에 들어가서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뇌가 셧다운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셧다운 되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의식은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 자신의 과거의 어린 시절을 얼핏 예를 들면 뭐 색깔처럼 혹은 빛처럼 싹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기서 놀고 있는 예를 들면 사고가 있었고 너무 자기가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 저기서 저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치고 정말 영화처럼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일단 기본 전제는 깔아야 됩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레이먼드 모디도 그 얘기하거든요. 이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저도 거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 문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오잖아요. 뭔가 그런 현상은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 현상에 대한 근원이 뇌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걸 초월한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가 그쵸. 전제가 일단 되는 거야. 근데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내가 이미지를 더 씌운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쵸. 거야. 저는 초월했으면 좋겠고 그거일 거라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믿음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사실이에요라고 얘기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문제가 있어. 고장난 뇌 속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얘기를 자꾸 우리는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내 뭐 친족이 됐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됐든 아니면 내 과거의 기억들이 나타나는데 그 과거의 기억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사물도 보이고 언어로서도 표현될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장난 뇌 속에서도 나의 이성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저는 반대로 고장난 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다시 임사체험을 하고 태어났잖아. 끝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그때 내가 확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유체 이탈을 경험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뭐 간호사들이 있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사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녹색 안경이었는지 브라운색 안경이었는지는 분명히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얼핏 되는 이미지로 이렇게 나가가는 거지 실제로 보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예전에 다큐멘터리도 봤던 것 같은데 임사체험의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수술실 조명 위에다가 잡진가 책을 나도 그거 봤어요. 얘기했었죠. 예. 책을 하나 놔뒀어. 그리고 정말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이탈해서 공중으로 떠오른다면 그 조명 위까지 가겠죠. 그럼 조명 뒤에 놓여 있는 뭐 예를 들면 타임지라고 할게요. 타임지의 배경 인물이 누군지를 맞추게 하고 싶은 거야. 레이먼드 무디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큐에서 아무도 못 맞췄어.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 그 다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못 맞췄고 그 흥미진진한 실험을 한 그 의사는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맞춘다면 이건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다. 잡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넘어서 티벳 사자에서까지 본 거야. 티벳 사자에서에서 우리 같이 얘기했을 때 기억납니까? 이 사후 체험들, 사후에서 발생하는 모든 체험들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내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내 어떤 기억들을 갖고서 내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정말로 유체 이탈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물리적인 건 아니다. 그렇지. 내 내면. 그걸 다른 느낀 거다.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타임즈를 숨기든 그건 절대 못 볼 거야. 왜냐면 그 내면으로 침잠해가는 그 사자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사가 예를 들면 날 지켜보고 있었던 그 의료진이 몇 명이었는가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 얼핏 이미지 있죠. 내가 치료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갖고 내가 만들어낸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최 사장님은 어떤 걸 주장을 싣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의식, 뭐 전기 신호, 뇌에서 전기 신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결국 내면으로 가다 보면 다른 차원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사실 동의합니다만 스스로 반박을 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순수하게 의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설명의 세 차원에서의 설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지금 두 분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물리적으로 유체 이탈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홀라당 넘어갈까 하고 있었는데 정말요? 두 분이 그걸 부인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가 쭉 따라오다 보니까 핵심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지금 길게 얘기되는 경험 중에 하나가 엄청 밝은 빛. 그렇습니다. 인격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 추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이런 질문이 좀 난감하지만 들어온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질문과 동시에 쭉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영화 같이 회상이. 네, 회상이 쭉 이어지면서 막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내가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또 주마등처럼 쑥 지나간다. 그러면서 옆에서 빛이 얘기해줘. 음. 여기서 사랑을 배웠어야 된다. 더 배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분이 뭐 대검 특수부나 평가관. 예, 그런 수사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질문을 하고 나가는 게 그런 거구나. 근데 사실은 캠코더는 돌아가고 있어. 그 티벳 사자에서에도 연마가 보여주잖아요. 기억납니까? 그 막 도망쳐 다니고 있으면 연마가 나타나, 염라대왕이 나타나가지고 하얀색 조각돌하고 검정색 조약돌로 내 죄의 성과를 보여주잖아. 그러면 사자가 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연마가 카르마의 거울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울을 물증. 보면 다 나온다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물증. 대검 수사부라? 네, 대검 특수부. CCTV로 다 찍어놨어. 빼도 박도 못한다. 예, 어쨌든 이제 그 내 삶을 돌아보는 경험. 요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두 분이 좀 갈렸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15개 중에 요게 지금 9번째 아닙니까? 사실 여기까지 거의 핵심이고 뒤는 사실은 짧아요. 10번째 단계 뒤에 걸 간추려한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0단계로 넘어갑시다. 경계 또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한계? 그렇지. 경계까지 간다는 거야. 체험자들은 경계 혹은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다양하게 표현돼요. 어떤 사람은 물줄기다, 잿빛 안개다, 문이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울타리다, 단순한 선이다, 선이 안 보이는데 선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공통점은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사례 하나 볼까요? 나는 심박정지로 죽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이 기복이 완만한 어떤 들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방의 모든 것이 강렬한 초록빛으로 물결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색깔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영감에 넘치는 아름다운 빛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빛은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는 내 앞에 들판을 바라보다가 어떤 울타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울타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살펴보니 그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남자가 마치 나를 마중 나오는 듯 울타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몸이 다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뒤로 다시 끌려 들어가면서 그를 보니까 그도 돌아서서
울타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체험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11단계 다시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체험자들은 죽음 직후 자신의 육체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지만 죽음의 체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반대로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빛의 존재를 만난 체험자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상으로 돌아올지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대부분이 말한다는 거야. 실제로 체험자들은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선택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 혹은 학업을 마쳤으면 좋겠다. 근데 읽었던 오늘 이 살인 얘기 안 할 텐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한 학기가 남은 거야. 근데 그거를 하고 싶었대. 그래서 돌아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식이 중요하니까. 근데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별로 안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엔 뭐 그게 한 학기가 남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자기가 순간에. 느끼기엔 그게 중요하면 돌아가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때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고백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다면 돌아가고 싶겠죠. 내일이 내가 갯돈 타는 날인데 그거 받았어야 되는데 하루만 더 그러니까 돌아갔을 텐데. 하지만 놀랍게도 자기 선택과는 무관하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뭐 신이나 혹은 빛의 존재가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체험자들도 있대요. 종교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걸 꼭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서 안식을 얻고 싶어 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세계 사형백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 걸 왜 읽었습니까? 세계 사형백과? 백과. 그거를 이제 한 5살 때 읽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읽고 매우 좋아했더라. 사이코패스기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반대하는 거야.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알려주는데 교수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히 이름이 조셉 랭이었나? 아닌데 그 다른 사람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인도적인 방법의 교수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적게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롱드랍 방식 뭐 이렇게 해갖고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목뼈를 부러뜨리면서 단숨에 지금 이제 즉사를 시키거든요. 지금의 방식은 그래요, 사실. 전기 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목을 이렇게 매달아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덜컹하면서 바닥이 딱 꺼지면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낙하하다가 뭐 1m 뭐 얼마 정도를 낙하하다가 탁 목의 옆에 매듭 부분이 목에 확 걸리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사실 직사를 시켜요. 숨골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상시키기 그게 때문에. 가장 고통이 덜한 거야? 그렇죠. 즉사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그 방식 이전에 사형 집행인이 실험을 한 거야. 자기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고통이 적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달리는 것과 잡아당기는 방법 중에 뭐가 덜 고통스러울까? 덜컹 하는 거랑 끌어올려주는 거야? 아니 덜컹은 아직까지 그렇게 했으면 이제 그 사람 죽었을 테니까. 그냥 매달려서 조금씩 끌어당기는 거랑 끌어당겨서 몸을 끌어올리는 거랑 아니면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막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랑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 그게 금방 끊어져요. 그나마. 숨이?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임상적으로 10분에서 30분까지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현대의 방식은 덜컹하고 떨어뜨리는 롱드랍 방식인데 처음에 옛날에는 그냥 끌어올렸겠죠. 목을 걸고. 그렇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너무 밧줄을 예를 들면 두꺼운 걸 썼다라고 하면은 그 뇌로 가는 혈류가 바로 즉시에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지식해 가면서 사망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뭘 했었었냐면 뭐 집행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좀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 끌어내리게 다리를 잡아당길 수 있었어. 차라리 빨리 사망하라고.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자기를 두고 조수한테 내가 목에 걸릴 테니까 네가 잡아당겨줘. 근데 최후의 선은 넘지 말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하자면 가사체험,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이 사람도 비슷한 묘사들이 있었어. 거기서 사실. 아, 그래? 이렇게 까매졌다가 점점 저기 하얘지기 시작하고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이 졸려올 때.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지. 산소 공급이 차단되니까 뇌가 이제 환각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조수가 나를 끌어올렸어. 죽지 말라고. 최후 순간 넘기지 않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혈액이 확 들어오겠죠. 그때
머리를 뭐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과 동시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편안했었었는데 그게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묘사하기로 그 조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난 편안하게 가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묘사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 난 이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나이인데 20대예요, 그래도. 읽으면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는데 되게 독특하게도 위안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평안함에 가게 된다. 또 죽음의 고통 막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나는 돌아가기 싫어했다라고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게 되게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의 존재라든가 이런 건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술한 것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빛을 본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맞아. 이게 그냥 물리적인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겪긴 겪는 것 같아요. 겪을 거고 평온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까지도 공통적인 것 같다. 여기 또 이상한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자기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되돌아오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렇대.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간절하게 원하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는 나이 든 숙모 곁에서 숙모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정말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해온 터였습니다. 내가 숙모를 돌보는 동안 우리 가족 모두는 숙모에게 건강을 되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숙모는 여러 번 숨이 끊어졌지만 우리의 기도 덕분인지 다시 회생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숙모는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조앤인가 봐. 조앤, 나는 그곳에 가보았단다. 그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더구나. 그래서 난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단다. 너희들의 기도가 날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어. 그러니 제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다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도를 중단했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숙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대.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사례는 아니에요. 임사체험 당사자가 아니라 그걸 지켜본 사람의 제3자의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례는 아닌데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12단계. 그래서 어쨌든 죽음에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야. 살아난 사람들은 12단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체험자들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레이먼드 무디 역시 자신이 면접을 진행한 체험자들은 모두 균형 잡힌 건전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그들이 꿈과 환상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체험자들은 자신의 체험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담이 사회 속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통 입을 다뭅니다. 이들은 아예 침묵을 지키거나 아주 절친한 사람들한테만 털어놓는다고 해요. 요 사례는 하나가 있는데 사례는 지금 내가 뽑아온 거야. 근데 사례는 사실 매우 많거든요. 네. 근데 요거 사례는 뭐 그렇게 재미있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3단계입니다. 삶에 대한 영향. 죽음에 대한 체험은 삶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고 깊게 한다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색의 시간이 많아지고 궁극적인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대요. 소수의 체험자는 사건 이후 심령적인 직관 능력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초능력 이런 건 아니고 저 사람이 매우 힘든 상태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를 좀 보게 된대. 어쨌든 체험자들은 일관되게 죽음의 체험에서 모종의 교훈을 얻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예요. 사랑과 지식 탐구. 사랑과 지식 탐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은 임사 체험 동안 지식에 대한 탐구가 내세에서도 계속되리라는 암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무디가 단정해요. 이런 사람들. 내가 체험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순수해졌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못 돌아왔어. 지옥에 갔거나. 그랬나? 어쨌든 14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생기게 됩니다. 태도가 많이 바뀐대요. 죽음에 대해서. 특히 기존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극적으로 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독실이가 얘기했던 그 교수형 체험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죽음을 갈망하는 건 아니래요.
그들은 모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느끼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또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느냐? 죽음을 잠이나 망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한테 야, 죽음이 잠인가? 망각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부한대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표현한대. 야, 죽음은 뭐 자각, 졸업, 감옥에서의 탈출 이런 걸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끝나는 거 단절이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어지고 있다. 음. 세 번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뀐대요. 신화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내세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그 종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대. 그들은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진주문이 있었다. 뭐 황금 거리가 있고 날개를 달고 하프를 연주하는 천사가 있었다. 지옥에 불길이 있다. 악마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과응보, 그러니까 카르마에 대한 얘기도 안 한대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체험자들에 따르면 지상에서의 죄에 대해서도 그 빛의 어떤 존재는 분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유머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15단계, 확증. 이게 궁금한 거죠.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디는 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래, 이것도 가능할 거다. 그리고 아까 독실이가 했었던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 체험자들이 자신의 몸을 떠나 있는 동안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본다고 하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서 대조해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해봤대요. 의료 기록도 다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해보고. 근데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매우 많은 사례에서 놀랍게도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정도밖에 무딘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증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려해요. 첫 번째 이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람은 체험자 당사자 혹은 그 옆에 있는 기껏해야 한두 명 정도의 친지밖에 없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수집한 사례 중에서 대단히 극단적인 경우에도 실명을 밝히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세 번째, 혹시 당사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너무 오래전의 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죽음의 15단계. 끝. 자기가 부정하고 끝났네, 이 사람은. 아니, 뒤에 뭐 이제 고전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대 의학, 생리학을 통한 설명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죽음의 15단계만 다룬 겁니다. 이분도 이제 의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판단은 여러분이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객관적인 증언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근데 고전에서 찾아요. 뭐 티베트 사자에서가 됐든 아니면은 또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얘기가 나오더, 파이돈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바울의 신학적인 비전, 스덴보리가 받은 영적 계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좀 설명을 해.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뇌의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과거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비슷한 경험을 하긴 하겠지.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같이 찾아본 바로 깡쌤 독실이가 죽을 때 진짜 보게 되는 것들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 우리 죽을 때 이런 거 볼 거예요? 전 이미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체험을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 경험이랑 이 대조를 해본다면 예. 대검찰청 특수수사본부에 갔다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험. 그렇구만. 예, 들어가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거는. 그렇지. 그걸 공통적으로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선고를 듣습니다. 구형. 여기가 자네 여기가 특수본이네. 그렇구만. 너는 죽었네. 너는 죽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의자에 딱 앉는데 일단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 거야. 예, 곰탕도 한 그릇 갖다 주고 이러니까. 예. 호롱탕. 예. 근데 이제 윙윙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 해주셨죠? 이건 어떻게? 전기? 네 번째 특징은 뭔가 윙윙거리고 거슬리는 소리가 나고 네네. 다섯 번째는 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그 포토라인을 쫙 뚫고 그 터널로 지나가는 거죠. 빛의 터널 아닙니까? 그건? 근데 어쨌든 터널 경험.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유체이태를 하는 거죠. 이건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나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다른 존재가 그러면 카르마의 거울이 나오겠네 이제. 그렇죠. 그리고 CCTV를 보여줘. 그 수사본부에 딱 들어가면 미리 잡혀와 있던 뭐 여러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 딱 잡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영을 목격을 하는 거죠. 이게 7번째 특징. 박수 치고 있어.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고향으로 왔구나. 예, 그리고 8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특이한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사실은 이제 신비체험 관련된 문헌들 전에 읽은 것들이 대학교 다닐 때 좀 있었는데 굉장히 유사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거대한 빛이 내 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굉장히 포근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쫙 나면서도 이제 인격성을 가진 그리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존재. 유머러스한 존재. 예. 그게 이제 검사죠. 예, 서울중앙지검의 유머도 있고. 유머 있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되돌아보기가 시작되는 게 9번째 단계. 예, 그리고 이제 10번째 단계는 경계선. 깜빵의 경계에 갔다가 11번째 단계에서 돌아와서 이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어떤 죽음에 대한 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또 내 임사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배움을 잡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그 사례집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이 책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물론자가 해석할 수 있는 최대치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험은 대검 특수부 갔다 오는 경험이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임사체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봤고 사실 나는 여기 아까 나오죠. 간절히 뭔가 죽음을 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기대가 되기도 해. 기대가 된다? 근데 예전에 그 달라이라마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씩 궁금하다는 거야. 왜냐면 확신하니까 이 다음에도 생이라는 게 이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나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도 좀 궁금한 것 같아. 이 다음에 뭐가 펼쳐질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독실이도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깜짝깜짝 놀라겠죠. 뭐 이런 거였어.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론은 중간중간에 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어떻게 느꼈는지 정도 얘기한다면 좀 마무리할까요? 보통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 그리고 이제 나는 겪기 싫은 거 공포스럽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거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공포도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릴 때 아예 공포를 느끼다가 청년이 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지금도 무서운데. 정말로 깡쌤은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자기의 어떤 공포를. 외부에 느껴봐라. 그렇군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정말로 죽음이 두려워? 근데 뭐 평소에 이게 두렵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뭐 호러 영화나 이런 것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뭐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못 봅니다. 그냥 겁이 많네. 사실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죽음이라는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관심은 전혀 안 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 기절을 무서우니까 살펴보면 저는 뭐 죽음에 대해서 뭐 기대가 있다거나 환상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피하는 거지. 그렇구나. 이런 주제 자체는 아직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인의 방식이기도 하죠. 죽음이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사회 시스템. 그렇죠. 독실이는 무섭습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좀 무서워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이 정말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무서운 건데 미지의 영역은 다 무서워해요. 저는 심지어 영화조차도 본 거 또 보는 거 되게 좋아하지 새로운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가지고? 약간. 새로운 충격이 있을까봐? 그게 피곤해. 새로운 게. 2년 반 동안 이런 겁쟁이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나는 사실은 정말로 전혀 안 무섭거든. 그렇습니까? 죽음을 생각해도 내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죽을 때 뭔가 막 모아놓은 게 아까울까봐. 뭐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들? 그렇지. 다 못 지웠을까봐. 즐겨찾기? 여기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게 걱정되는 거지. 죽음은 전혀 안 두려운 것 같아. 죽음은 무섭지 않다. 근데 최 사장님이 믿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남겼어. 못내 아쉬움이 있어.
그 다음번에 그걸 또 하면 되잖아. 그게 또 다시 그걸 밟아가야 되잖아. 또 어렸을 때를 지나고 군대 또 태어나서. 갔다 오고 막 그걸 계속 밟아가는 게 최 사장은 겁은 없는데 성격이 좀 급하네.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가. 하드코어 네. 모드는 싫은 거야. 처음부터 하긴 싫은 거야. 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지금 네. 사실 오늘 수능 날 아닙니까? 네. 이게 오늘 이렇게 오는데 학교 앞에서 애들 막 이렇게 수능 보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 보니까 걱정되는 거야. 야, 또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다들. 그게 난 그런 게 사실은 무서워. 아니 이제 현실을 무서워하는 것 같네 지금 얘기해 보니까. 그 우리가 죽음을 그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장례식장이나 좀 지인의 임종 순간,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되게 오묘하고 설마 정말 죽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까웠던 지인들이나 이제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몇 명 돌아가셨어요. 제 대학교 때. 그래요? 근데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 되게 젊으신 분들이 이제 급하게 돌아가셨던 젊으신 분들이 분들이? 있었는데 젊지는 않다는 50대에서 60 젊지. 그러니까 뭐 한창 때시죠. 학자로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쉽게 갔다는 게 일단 안 믿기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문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일단 믿기지도 않고 곧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좀 오묘한 느낌도 들고 저는 아직 이 죽음을 이 최 사장님처럼 좀 성숙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나. 어떤 게 성숙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미숙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군요. 오늘 근데 죽음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오늘 얘기했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현상은 있지만 이게 근거가 뭔지. 없는 건 아니죠. 아 체험들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인정을 해야지 이런 체험을 한다. 체험이 있다는 거 정도만. 그렇지. 근데 그거의 해석이 하나가 아닌 거지.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서 약간 죽음의 어떤 그 순간 재밌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는 생로병사 시리즈에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네. 본격적인 그렇죠. 얘기는 우리 정모 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요? 기대되더구만. 이런 얘기 안 할까 봐 걱정했는데 이런 얘기 해야죠. 이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근데 저도 지금 얘기 듣고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한 이제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예전에 봤었다고 슈퍼내추럴? 했나요? 네. 슈퍼내추럴. 근데 거기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슬퍼해. 울기도 하고. 그치. 너무 슬퍼하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타나 또 영혼을 불러내기도 하고 죽은 걸 지옥에서 꺼내기도 하고 천국에서 쉬고 있다는 사람을 굳이 불러내서 소환해갖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퍼해 누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내 가까운 사람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뭐 소환을 했어. 물론 드라마니까 말도 안 되지만 소환해서 얘기해보니까 난 천국에 있고 지금 잘 쉬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불러내. 그러니까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해.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 천국을 갔다는데. 어쨌든 그 드라마의 세계관에서는 어쨌든 천국에서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지. 근데 거기서 슬퍼한다. 이제 자기가 편안해하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있고 약간 이승과의 어떤 이승의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한 집착도 이제 많이 끊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주인공들은 누군가가 죽는 거를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간 거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거야 그냥. 근데 슬픔도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긍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 같아. 무슨 말 슬퍼하고 싶은 거야. 우리 중학교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에서 애들 울잖아요. 동네 친구들이라서 맨날 볼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 나 졸업식 때 막 울고 막 그러잖아. 나는 울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 막 본 적도 없는 눈물 것 같아. 빨아대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 막. 초등학교 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남중이라서 못 느꼈나? 남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슬픔이라는 게 꼭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긍정적인 감정. 그럼 그것도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오히려 박수하고 축하하고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확신하는 문화권에서는 더 이제 오히려 기쁨의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애통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못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초씩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가 죽는 건 사실 뭐 이렇게 관심사는 아니죠. 아직은. 그렇지. 죽을 때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보통은 타인, 특히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 혹은 뭐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갈 때 이때 이제 죽음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쭉 듣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만큼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계속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방송 주제를 하필이면 죽음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위협, 공포로부터 우리가 성숙하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수면 마취 해보셨어요?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냥 내시경? 내시경 안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네. 내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면 마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시경 안 하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그걸 해야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유주사 한번 맞아봐야지. 요즘 이제 그 우유주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 맞는 게 우유주사예요? 네. 프로포폴을 많이 썼었고, 의사들도 인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포폴만큼 내성도 적고, 그냥 정말 그렇게 탁월한 수면 유도제가 없는,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유도하는 그 약이 없는데, 그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죠. 요즘 말고 예전에 한번 안 좋아졌었잖아. 중독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프로포폴을 안 쓰고 다른 걸 찾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마치 마약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그 진정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기 기억으로 못 가는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칼로 잘라낸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는 의식이 있는 거지 다. 의식도 있고 인터랙션도 있고 가끔씩 막 의사한테 막 욕도 하고 욕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중에 깨어났을 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술 취했을 때는 술 취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술 취해서 막 하고 할 때는 뭔가 의식은 있는 거야 분명히.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여기 왜 와 있지? 집에 내 침대에 누워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과거에 정말 그 단절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전신마취의 경험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전신마취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전 전신마취 해봤는데 전신마취는 진짜 그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일단 되게 춥다고 느껴요. 수술복을 이렇게 따뜻하게 패딩을 입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깨어나는 거 저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인간의 육체가 동물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 뭘 받길래 그래? 깨어날 때 되게 힘들어하잖아. 막 추워하고 진짜 발발 떨고. 이게 실제로 중에 추워. 처음에 수술실 갈 때도 좀 추워요. 수술 유도 주사를 먼저 양쪽 엉덩이에 2대를 맞고, 그다음에 수술실에 실려가고 있을 때도 좀 추워. 따뜻하게 안 해줘. 그 오리털 이불을 덮진 않는다고. 되게 얇은 그 속옷도 안 입은 상태로 가운 입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이렇게 입에다 씌워줘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라고 하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라고 했던 것 같아. 일단 크레시인가 봐. 그냥 이렇게 세라고 해. 예. 그때 누구나 아마 이런 걸 느낄 거야. 나 마취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다가 그거 없어져 그냥. 이게 진짜 면도날로 도려낸 것처럼 확 없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면도날로 도려낸 건 아닌데 사실 샥 하고 꺼졌는데 그걸 도려낸 나중에 기억으로 못 갔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안 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거는. 예. 정말 일시에 딱 뇌가 셧다운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진 않겠지. 마취의 기장, 마취제가 어떠한 역할을 어떤 기전을 통해서 셧다운을 시키는지도 아직 완벽하게는 그 미시적인 단계에도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깨어날 때는. 어떻게 돌아왔냐면 저는 공통적으로 저 멀리서 싹 오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저 멀리 구멍이 있어. 터널 끝에.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 거기로 쑥 하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먼저 들리냐면 소리가 먼저 들려요. 그러니까 청각이 먼저 들려. 신기하네.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말도 못해. 말도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지금도 오고. 그러니까. 그러네. 네. 춥고 추운 걸 항상 좀 느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고통도 느껴지고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그러니까 칼로 잘라낸 것처럼 마취에 들어가는데 깨어날 때는 저 멀리 슉 하고 이렇게 와요.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데 약간 이 체험이 어쩌면 겪어볼 수 있는 임사 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신마취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전신 마취 전에 나와 전신 마취 후에 나는 어떻게 보면 전신 마취 때 이전 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물질체 안에 다시 시작한 걸 수도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복제와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제 얘기한 적 있었죠. 그렇죠.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과거 의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지만 새로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나로 그냥 나타났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되게 이건 재미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바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닌데 항상 이런 걸 같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설득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이렇게 믿는데 다른 해석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 했었던 거에서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제 최 사장님이 생각했던 거랑 좀 동일해요.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마중 나온다는 거 너무 위안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객관적이냐 이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냐 그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동의할 것이냐 뭐 과학자 의사 집단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다른 해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말로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방송이 되게 위안이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죽음에 대한 주제 뭐 정모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도희님한테 연락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네, 공개 방송 잘 준비하겠다. 사념으로 전달했는데 그렇습니다. 잘 전달했고. 그 공개 방송은 도희님이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뭐 여기서 우리 셋이 있으니까 정해도록 합시다. 네네. 김도희 하는 걸로 합시다. 정모 재미있게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어쨌든 다시 더 재밌는 거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주 저희 쉽니다. 네. 한 주 쉬고 그래서 2주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풍놀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억을